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주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도 이 송혜미 변호사님의 속 시원한 상담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 아이도 이번 주에 개학을 해서 제가 어깨도 가볍고 해서 네, 속 시원하게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누범기간 음주운전 실형인가요? 생활비 안 주는 남편, 무선 이어폰 케이스만 도난당해, 주유소에서 전자담배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을지로 시간인데요. 이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님, 을지로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갑을 할 때 을, 알지, 네. 그리고 영어로 로 해서 을이 알아야 할 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을들이 알아야 할 법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사회에서는 갑이 아닌 을이 되는 경험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법률을 준비하셨을지 기대해 보면서 을지로의 첫 시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상담 오실 때 제가 소송까지는 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민사소송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하실 부분들에 대한 용어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송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용어가 원고와 피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피고는 사실 범죄자가 아니냐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원고는 누구이고 또 피고는 누구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형사소송에서 하도 이제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할 때 피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피고 그러면은 범죄자라고 인식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랑 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소송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네. 피고는 이제 당하다라는 한자를 이용해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삼아서 원고랑 피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먼저 우리는 선빵 날린다 그러죠. 그래서 네네. 원고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먼저 소를 제기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군요. 네, 원고는 소를 먼저 제기한 대신에 입증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재판이 종료가 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막상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뭐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그 전에 뭐 어떻게 나한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을 해주는 제도, 그래서 내용 증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 표시를 정해진 시간 내에 문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 우편
남편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면 우체국에서 해당 문서의 발송 시점과 내용을 보관을 하면서 그 제3자인 이제 우체국도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해당 이제 문서에 담긴 진위나 누구 주장이 맞냐까지를 우체국에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서가 오갔다 라는 거, 누가 받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주장을 상대방이 보냈다,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실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이 어렵진 않을까요?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은 양식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내려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름과 주소. 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는 이제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한테 구체적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되니까 보통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거에 맞춰서 요구사항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했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 번째 내가 행사할 권리 혹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 계약이나 채권 등이 이행되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이 포함돼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내용 증명 발송이 많아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가이드로 이제 제시하는 작성 양식도 있기 때문에 내려받으셔서 이제 간편하게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내용 증명 문서는 물론 당사자 간에 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대 한 번 보낼 때 150매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상단과 하단에 내용 증명을 주고받는 대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 주어야 되고요. 이거는 해당 정보가 틀릴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네. 맞춰서 적으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용 증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법정에서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의 정보나 이런 부분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내용 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실수들이 뭐 돈의 자릿수나 이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뭐 0을 하나 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러면은 적게 인정될 수가 있잖아요,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자를 잘못 사용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미 내가 우체국에 가서 이제 발송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오류를 아셨다면은 이제 고치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고치시는 것처럼 고치시고 나서 이제 정정, 삽입, 삭제라고 옆에 쓰고 이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서 내가 수정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 작성 시에는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과장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쓰는 거는 되도록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뭐 법원에 판결받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최대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잘 작성했다면 이제 보내는 일만 남았겠죠. 지금 송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내용 증명을 출력을 해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한 부만 우리 등기 보내듯이 한 부만 출력을 해가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 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 부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부는 다시 돌려받고요. 네.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발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세 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발송인과 우체국 그리고 이제 수취인이 모두 이제 받았다는 것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받는 대상이 여러 명이라면 그 수에 맞춰서 더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송달이 되고 1일 특급부의 경우에는 이제 접수한 다음 날
송달이 네. 되고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수료가 1,300원, 그리고 우편요금 430원, 뭐 등기요금 등 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대충 한 6,540원, 등기로 보낼 때는 뭐 특급으로 보낼 때는 8,54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 우편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송될 경우에는 이제 반송 등기 수수료 2,100원이 추가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반송을 받지는 않고 그냥 반송이 기록에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반송 불필요라고 선택을 하시면 2,100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세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분에 네. 대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 보냈는데 분실했다, 돌려받았는데 안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우체국이 내용 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우체국 중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제 3년 안에, 근데 이제 3년이 넘어가면 우체국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네. 안에 분실했다면 우체국에 확인을 해서 이제 특수 우편물 수령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서 가시면 확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송 전에 내용 증명까지 보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소송만이 답일까요? 네, 이제 내 권리가 맞고 내가 내용 증명으로 고지도 했고 정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을 통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간이한 절차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요. 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금전 또는 이제 동일한 종류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민사소송 제기하는 비용보다는 약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빠르게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던가 잠적하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지급명령 신청은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특별송달 신청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최후의 수단인 소송 단계까지 왔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는데요. 우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것을 보통은 이제 법조인들은 본안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안소송이요? 네. 네. 그래서 원고랑 피고가 있는 소송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 앞서 제출하신 지급명령 신청서가 이제 소장을 대신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피고는 요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고랑 피고는 각각 이제 서로 한 번씩 소장과 답변서를 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면과 증거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반박하면서 이제 제출하게 되고 변론 기일이 잡히면 해당 기일에 또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나 뭐 감정기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절차들을 저희가 변론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변론기일이 종결이 되고 나면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선고기일에 이제 선고가 되고 나면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심 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서 이 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먼저 소장 표지에는 소장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모든 이제 법원에 소송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이제 표지에 명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장이라고 적고 이제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그다음에 사건의 표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뭐 대여금 청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구 취지라는 것을 적는데요.
청구 취지는 이제 뭐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뭐 500만 원을 지급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청구 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구할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법정 이율, 지연 손해금, 뭐 소송 비용의 부담, 뭐 가집행할 수 있는지 신청 유무 등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원고랑 피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고 뭐 어떻게 돈을 빌려줬고 근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이런 내용들은 청구 원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청구 원인에서 이제 필요한 증거들을 저희가 부수적인 기재 사항이라서 증거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서류 목록을 내고 나서 작성 날짜, 관할 법원 등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안 소송 양식은 사실은 그냥 백지에서 작성하시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이제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은 다 전자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장, 뭐 당사자 성명 하면 이름 이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릭해서 넘어가면은 소장 양식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소송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 또는 소장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의 이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 내용 증명은 이제 법원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오가는 것이라서 법원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상대방의 뭐 카톡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아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 증명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면 이제 카톡에서 뭐 일이 없어진다든지 메일에서 이제 수신 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고 저희가 증거로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소장의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뭐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정보를 법원을 통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꼼꼼한 설명 고맙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을지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요. 네. 네. 이제 낮에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네. 새벽에 깼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가지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도 한번 걸려서 면허 취소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전에도 걸린 적이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재작년 아니다 2021년에 제가 이제 경범죄 때문에 좀 출소했던 8월에 출소했어요. 2021년 8월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3년이 이제 안 됐면 누번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면은 수급 자격도 없고 계약도 해지된다고 임대아파트 계약도 해지된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관 말로는 숫자 얼마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실형을 받을지 궁금해서. 네,
네, 지금 걱정이 많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옆에 송혜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서서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음에 이제 21년 8월에 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략 수치 기억하시나요? 수치요? 네네네. 네, 그때 그게 20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0.17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됐었고 이번에는 0.07 정도 나왔거든요. 057이요. 네. 어쨌든 0.03%는 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일 경우가 이제 처벌 수위 중에서는 제일 약하고 그다음이 이제 0.08%에서 0.2%인데 이제 요 부분으로 처벌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21년 8월에 출소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면허 네. 부분보다도 네. 수급자 자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일단은 21년 8월에 출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형의 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를 이제 누범 기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년이면 24년 8월인데, 네. 현재는 누범 기간이 맞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누범 기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엄중하게 더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치는 지금 그때보다는 좀 더 낮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인데 혹시 요때 술 마신 경위 조금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뭐 낮에 마시신 건가요? 뭐 회식이나 뭐 그런 거였던 거예요? 네, 정오 지나서 마셨었던 것 같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깼으니까 한 12시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술을 마신 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정신이 들어서 술이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음주운전 수죄도 적발이 돼가지고 네.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알고 계신 대로 누범 기간이라 실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의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읍소를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네네.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신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있으실 텐데 이게 뭐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셨는지 아니면은 뭐 회사 회식 자리여서 뭐 안 마시고 싶었는데 피치 못하게 뭐 한두 잔 정도 마신 건지 뭐 요런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게 어떤 중요한 그런 판단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막 결정적인 키까지는 아니지만요. 보통 네. 이제 앞서서 이야기 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반성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보통 음주운전인 경우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고 아예 술도 마시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랬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을 마신 게 내가 내 즐거움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마신 거는 아니다라는 걸 네네. 이제 읍소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셨었다고 했잖아요. 12시간 맞아요. 정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시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뭔가 CCTV라든지 아니면 제가 네. 그때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는데 카드 결제가 오, 되었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걸로 부르면 거기에 이제 목적지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을 목적지로 설정한 뭐 시간과 영수증, 그걸 해서 내가 요때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잤다. 라는 부분을, 그리고 여기서 또 집에 뭐 들어갔다는 부분까지 더 확인이 되면 더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톡에 나 지금 들어왔어 이제 잘라고 뭐 이렇게 뭐 한 내역이 있다던가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그날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이제 읍소하는 거죠. 재판부에.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와서 내가 정말 잔 게 사실이다. 내가 술 마시고 잠을 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랑 더불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건 사실이니까, 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정말 잘못했다. 요런 것도 역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수급 자격 박탈이 되고 임대 아파트 계약 해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시면 또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실형이 나오면은 이런 수급 자격도 박탈이 되고 임대 아파트 계약이 해지가 돼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적어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적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많이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중요한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셔서 이게 뭐 형이 나오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 자격이 박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적어서 읍소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급 자격이 박탈이 되고 임대 아파트 계약이 해지가 돼서 나는 더 이상 그러면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디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달라.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재범의 우려가 또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또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볼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술을 많이 입에 대지 않으셨다가 뭐 마시신 거라면 그런 부분들. 내가 그동안은 이런 일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었는데 뭐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사정으로 마시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읍소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누범 기간이라는 점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무죄를 다툴 수는 당연히 없고요. 네, 이제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이제 요러한 부분들을 제발 헤아려 달라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변호사님의 조언을 잘 기억하셔서 이 상황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언젠가부터 밤새 미국 주식시장을 봐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박도 했고요. 급기야 통근하기 힘들다며 회사 앞에 원룸을 잡더니 아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한 지도 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고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는데요. 저는 첫 아이를 낳은 이후로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해 왔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나 몰라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고 다행히 승소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또다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에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반소를 제기했으니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앞으로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부양료와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남편의 부양료 지급이 끊길까 봐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지 않나요? 네.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는 동거 및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적 부양 의무는 제1차적 부양 의무에 해당을 하고 생활유지 의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부 상호 간에는 이제 부양 청구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네, 사연만 보면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부양의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네, 지금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부부 간이시고 이제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다면 부양 청구권이 아내분에게 있고 지금 사연에서 보시면 아이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 의무도 있으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제 부부간에 부양의 의무를 다해라, 생활비를 줘라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의 부양료 지급이 확정됐지만 이후 남편이 다시 이혼을 청구했고 상담자께서 반소를 제기했죠. 이런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호간에 이제 이혼을 청구하고 반소를 제기해가지고 이혼의 의사는 서로 양쪽 다 있다, 합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상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파탄 시점을 아내가 반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볼지 뭐 다른 시점으로 볼지는 뭐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혼인 관계 해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혼인관계 해소는 사실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도 당연히 상호 간에는 이제 부부 간임이 맞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도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부 상호 간에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혼 판결을 받고 이거를 구청에 접수를 해서 신고되는 순간 그때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상담자님과 남편님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어떤 청구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분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양육 관련해서 양육권, 친권, 양육비 관련해서도 이제 서로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료 외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위자료 부분도 또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상담자분께서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고 승소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배우자가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활비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양 권리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행 지체에 빠뜨린 때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양 의무의 이행 청구, 나 부양료 줘라고 청구하기 전 부분에 대해서 부양료는, 즉 과거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료 청구 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민법 제163조의 1호에 따라서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과거의 부양료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만 보면 생활비 끊길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남편의 부양 의무는 언제 완전히 소멸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 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에라도 부양 의무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연자 분의 사연처럼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더니 부양료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청구한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제 법원은 이혼 소송 중에도 서로 이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 부양료 줘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이제 이혼 소송이 이제 끝나서 그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이제 서로 이혼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이제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은 성인이 되어도 대학 문제랑 유학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의 양육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가정법원에서 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자립하지 않은 성년자, 20대 초반, 뭐 대학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굉장히 배신감과 마음이 너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은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기운 빠지는 일인데 그래도 이왕 이제 반소도 제기하시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재산 분할도 잘 받고 뭐 양육비, 뭐 위자료, 그다음에 지금 부양료까지 뭐 사전 처분으로 이혼 소송 기간 동안에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 마음이 힘들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변호사님 조언 잘 챙겨 들으셔서 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얼마 전 저는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여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홀로 이어폰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도중에 잠시 이어폰 케이스를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돌아와 보니 그 사이 누군가 이어폰 케이스만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어폰 양쪽은 제가 귀에 끼고 있었지만 케이스가 없어 충전이 불가능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건데요. 카페 사장님에게 요청해서 CCTV를 돌려보고 경찰에 신고한 결과 이 케이스를 가져간 범인을 잡긴 잡았습니다. 그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자 이 절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잡혔는데요. 착용하는 부분이 아닌 케이스만 훔쳐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케이스만 훔쳐가도 충전이 불가능해 더 이상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훔쳐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절도 금액이 너무 낮게 잡힌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절도범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무선 이어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아주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떤 항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절도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절도죄란 이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를 말하죠. 그래서 형법 제329조에서 정하고 있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가 아니라 케이스만 훔쳐갔단 말이죠. 근데 케이스만 훔쳐갔어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일이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건의 일부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것은 분명하죠. 케이스가 이제 타인의 재물인 것은 분명하고 이걸 절취해서 자신의 지배하에 점유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네, 사실 뭐 민사 소송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사실 합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요 합의금을 참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정가제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로 해야 과연 적정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합의금에 보통 포함되는 요소들은 직접 손해,
그리고 간접 손해, 위자료 등인데요. 요것들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접 손해라는 것은 요 케이스 비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를 해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손해, 간접 손해, 또 위자료까지 네. 그렇게 챙겨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또 민사와 형사 둘 다 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이제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형사라는 것은 사실 뭐 내가 이거를 보상받게 해주세요,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절차고, 민사가 이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나에게 저 사람이 잘못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절도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분이 초범이시고 피해 금액이 작다면, 그리고 요런 뭐 이어폰 케이스 범죄, 그다음에 뭐 자전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보통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제 벌금형이나 아니면은 잘 방어하면 기소유예, 뭐 미성년자들이라면은 이제 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간이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습범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차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어폰 케이스만 뭐 여러 번 네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금액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한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품의 전체가 아닌 한 부분만 훔쳐갔을 경우 앞선 판례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창원지방법원에서 판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케이스를 가져간 게 아니고 케이스는 두고 안에 내용물만 가져간 사안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도 내용물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취한 것이 맞다라고 봐서 절도죄가 맞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뭐 CCTV처럼 이제 가져가는 게 찍혔다든지, 우리 사연자분도 이제 CCTV를 확인하셔가지고 범인을 특정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CCTV가 만약에 아쉽게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목격자라든지 뭐 이런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요걸 같이 신고를 하셔야 이 부분이 인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CCTV를 확인해서 누군가를 특정을 하고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뭐 피고소인 조사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증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고소하시는 것이 이제 상대방 처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케이스 가격에 비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 케이스만 없어도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케이스 가격만 따로 할 때 얼마냐 라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주유를 하던 손님이 주유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당장 제지하려 하자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끝까지 피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금연이라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좀 어이가 없고 괘씸해서 차량 번호를 적어두고 CCTV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손님은 전자담배여서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런 경우 처벌은 어려울까요? 하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유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 이런 경우는 어떤 항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 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진증법 제9조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 해가지고 금연 구역들이 쫙 나오는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서는 금연 구역의 주유소 라고 딱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7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에서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만 이제 금연구역으로 인정이 돼서 요럴 때는 5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연구역 관련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국민건강증진법 외에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법에 따르면 이제 제5조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곳에 이제 제조소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 기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에는 이제 또 그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곳으로 또 가봤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가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해석해서 보면은 결국 제36조 벌칙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고 뭐 조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개정이 돼서 제19조의 2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24년 1월 30일에 신설이 되었고요. 시행일은 지금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31일부터는 모든 주유소에서 이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어쩌면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유소에서는 당연히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데 일반 연초를 만약에 피우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주유소 진출입로부터 유류 탱크 주변까지 굉장히 이제 유증들도 있고 위험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화기를 다루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스파크도 일어나면은 큰 화재로 갈 수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학교나 주택가가 있는 곳들도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상당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례들이 왕왕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담배도 당연히 주유소에서 피우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 전자담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역시도 고열로 이제 담뱃잎을 쪄서 거기에서 나오는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우면 안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신고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촬영하셨다거나 블랙박스에 찍혔다면은 그걸 가지시고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담배는 정말 그 주유소에서 특히 담배는 피우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없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